신유그룹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에이펙스 호텔의 오키드홀은 성공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개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연회장 바닥의 값비싼 대리석 위로 금빛 가루를 흩뿌렸다. 공기 중에는 샴페인과 권력, 그리고 은밀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 기대감의 중심에는 강지훈 전략기획실장이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태도는 그가 신유의 두뇌라 불리는 이유를 증명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신유그룹의 가장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며 사실상 차기 부회장으로 내정되어 있었다. 오늘 밤 이 파티의 정점에서 박태준 회장이 그를 공식적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임원들은 이미 그에게 다가와 미리 축하 인사를 건네며 눈도장을 찍으려 했었다. 지훈은 그들의 아첨을 능숙하게 받아넘기며 옅은 미소를 유지했다. 그의 시선은 단상 근처에 머물렀다. 박태준 회장이 몇몇 정계 인사들과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칠순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윤수희 마케팅 본부장이 서 있었다. 윤수희, 그녀는 박 회장과 절친한 친구의 딸이라는 이유로 2년 전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녀는 눈에 띄는 미모와 화려한 드레스로 항상 주목의 대상이었지만 그녀의 실적은 평범했다. 지우는 그녀를 심각한 경쟁 상대로 여겨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회장의 총애를 받는 잘 꾸며진 인형에 불과했다. 지우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십시정각, 아내 서연에게 곧 끝나고 들어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낼 시간이었다. 그는 아내를 떠올리며 잠시 미소를 지었다. 치열한 전략과 냉정한 숫자로 가득 찬 그의 세상에서 서연은 유일한 온기였다. 그녀는 오늘 그가 부회장이 되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해 줄 터였. 그때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단상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박태준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웅성거리던 홀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그리고 다음 순간 지훈에게로 향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좌중을 둘러보았다. 신유그룹 30주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소의 카리스마와는 다른 이질감이 느껴졌다. 지우는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지난 30년이 도약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생존을 위한 변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박 회장은 원고를 보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이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을 오늘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우는 넥타이를 살짝 바로잡았다. 준비해둔 겸손한 수락 인사를 떠올렸다. 그는 박 회장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박 회장의 시선은 그를 지나쳐 그의 곁에 서 있던 누군가에게로 향했다. 신유그룹의 새로운 미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신임 부회장으로 윤수희 본부장을 임명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홀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음악마저 끊긴 듯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참았다. 축하를 위해 준비되었던 박수 소리는 방향을 잃고 허공에서 흩어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동정반, 충격반으로 지훈에게 고정되었다. 강지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로봇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단상을 바라보았다. 박태준 회장은 그를 전혀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강지훈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윤수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90도로 인사한 뒤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지훈을 향했다. 그 눈빛에는 승리감과 함께 지훈이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대표님은 내 대신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이 문장이 선명하게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승진 누락이 아니었다. 이것은 배신이었다. 지난 5년간의 헌신, 그의 모든 전략과 성과가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박 회장은 신유의 미래가 아닌 윤수희라는 개인을, 혹은 그녀가 상징하는 무언가를 선택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과 동정어린 시선을 뒤로 하고 그는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호텔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불타는 뺨을 식혔다. 그는 주차장으로 향하며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아내 한서연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한 통, 그리고 음성 메시지 1개. 10분 전이었다. 박 회장이 연설을 시작할 무렵이었다. 지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음성 메시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훈 씨. 서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의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숨가쁜 속삭임이었다. 주변은 시끄러운 잡음과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로 가득했다. 그들이 집에 안 돼. 만지지 마. 노바. 이건 그리고 격렬한 소음과 함께 메시지는 끊겼다. 지훈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노바. 그것은 그가 수년간 비밀리에 총괄해온 신유그룹의 차세대 핵심 기술 프로젝트 노바였다. 서연이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그들은 누구란 말인가. 순간 연 회장에서의 배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아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밀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차인 제네시스 G90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시동을 걸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회로처럼 얽혔다. 박 회장의 비상식적인 결정, 윤수희의 승리, 그리고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와 노바라는 단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도심의 야경을 가르며 차는 한남동의 최고급 아파트, 더 헤리티지를 향해 질주했다. 평소라면 30분 걸릴 거리였지만 그는 15분 만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가려다 겨우 이성을 되찾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65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현관 도어락은 잠겨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완벽한 어둠과 정적이었다. 서연아 지훈이 불을 켰다. 거실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강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서 지훈은 위화감을 느꼈다. 공기가 너무 차가웠고 너무 조용했다. 그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침실과 서재를 샅샅이 뒤졌다. 서연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그의 발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닿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바닥에는 값비싼 샤토마고 한 병이 쓰러져 있었고 짙은 붉은색 와인이 하얀 대리석 바닥 위에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피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와인 웅덩이 한가운데 서연의 흰색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액정은 거미줄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는 전원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검은 화면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서연의 핸드백은 현관 콘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의 차키도 그 안에 있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내는 그날 밤 사라졌다. 지훈은 깨진 스마트폰을 든 채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섰다. 호텔에서의 화려했던 조명과 연회장의 소음은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음성 메시지에 담긴 아내의 마지막 비명과 그를 배신한 박 회장의 얼굴, 그리고 노바라는 단어만이 맴돌았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푸른빛이 거실에 깨진 유리창 파편 위로 스며들었다. 강지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깨진 아내의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쏟아진 와인이 말라붙은 대리석 바닥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아파트의 정적은 그의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1시간 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2명의 형사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그들은 하품을 애써 감추며 지훈과 그의 호화로운 아파트를 훑어보았다. 베테랑 형사로 보이는 김 반장은 지훈의 값비싼 시계와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잠시 바라보았다. 강지훈 씨, 맞으시죠? 아내분. 한서연 씨가 어젯밤부터 연락이 두절되셨다. 김 반장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그는 수첩을 꺼내들며 거실 중앙에 쏟아진 와인 자국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부부싸움이라도 하셨습니까? 지우는 마른 입술을 축였다. 아닙니다. 어제 회사 파티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내가 없어 이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깨진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협박으로 의심되는 음성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음성 메시지요? 다른 젊은 형사가 물었다. 들어볼 수 있습니까? 휴대폰이 완전히 부서져서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다급하게 노바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지우는 형사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제가 담당하는 회사의 1급 기밀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단순한 가출이 아닙니다. 김 반장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는 척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회의감이 가득했다. 강지훈 실장님, 어젯밤 신유그룹 파티에서 승진이 누락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부회장 후보셨다면서요.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경찰이 어떻게 벌써 그 사실을 안단 말인가?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입니까? 사모님들이 종종 남편의 직장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특히 이런 상류층에서는요. 김 반장은 동정심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바람을 쐬러 가신 걸 수도 있습니다. 카드 내역이나 친정 쪽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 남편의 승진 실패에 실망한 아내의 충동적인 가출. 지우는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내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납치입니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김 반장은 수첩을 닫았다. 일단 실종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주변 CCTV 확인하고 통신 기록 조회해보죠. 하지만 큰 기대는 마십시오. 24시간 이내에 대부분 자발적으로 돌아오시더군요. 형사들은 의례적인 절차 몇 가지를 더 물어본 뒤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훈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경찰이 이 사건을 해결해주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 거대한 음모의 표면조차 긁지 못할 것이다. 그는 직접 움직여야 했다. 그는 우선 아파트 보안실로 내려갔다. 관리소장은 지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지만 그의 요청에 따라 어젯밤에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지훈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모니터를 응시했다. 밤 10시 5분. 서연이 보낸 음성 메시지가 녹음된 시각과 거의 일치했다. 검은색 밴 한 대가 지하 주차장 입구의 차단기를 부수고 돌진했다. 거의 동시에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의 영상이 잠시 끊겼다. 전문적인 소행이었다. 그리고 10시 20분. 건장한 남자 3명이 의식이 없는 사람을 카트에 싣고 비상계단을 통해 빠져나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중 한 명의 손목에 새겨진 독특한 정갈 모양의 문신이 지훈의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서연을 데리고 나간 것이 틀림없었.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훈은 이성을 붙잡았다. 그는 영상을 자신의 USB에 복사했다. 경찰에게는 이것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아침 지훈은 평소와 똑같은 시각에 신유그룹 본사로 출근했다. 그의 등장은 로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어젯밤의 주인공이자 비운의 패배자. 직원들은 그를 대놓고 쳐다보지는 못했지만 힐끔거리는 시선과 수근거림이 그의 등 뒤를 따랐다. 그의 사무실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부회장실, 바로 옆에 있던 넓은 전략기획실장실은 사라졌다. 대신 그는 창문도 없는 15층 구석의 작은 사무실로 재배치되었다. 책상 위에는 자료분석팀 고문이라는 싸구려 명패가 놓여 있었다. 사실상의 좌천이었다. 그가 침을 풀기도 전에 인터폰이 울렸다. 윤수희 신임 부회장의 비서였다. 강 고문님, 부회장님께서 지금 즉시 뵙자고 하십니다. 실장이 아닌 고문이라는 호칭이 귀에 밝혔다. 지훈은 넥타이를 고쳐매고 30층 부회장실로 향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가 주인이 될 뻔했던 곳이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꽃바구니들이 가득한 사무실 안.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윤수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고 미소 지었다. 강 고문,
어젯밤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요. 새로운 자리 마음에 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성격 급하긴. 윤수인은 서류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회장님의 첫 번째 지시사항이에요. 그룹의 모든 핵심 RD 프로젝트를 재검토할 거예요. 그 시작은 프로젝트 노바가 될 거고요.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올 것이 왔다. 오늘 오후 3시까지 노바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 접근 코드,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보고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어젯밤으로 프로젝트 총괄은 내가 맡게 됐으니까. 그녀의 노골적인 요구는 지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노바는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이 납치된 이유였고 자신이 밀려난 이유였다. 그리고 윤수인은 그 핵심에 있었다. 알겠습니다. 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노바의 데이터는 최고 보안 등급으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윤수인은 잠시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했다. 좋아요? 하지만 내일 오전 9시 정각이에요. 단 1분도 늦으면 안 돼요. 강고문. 그녀는 고문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힘을 주었다. 자신의 임시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은 문을 잠갔다. 그는 책상 위에 깨진 서연의 스마트폰을 올려놓았다. 경찰은 이것을 단순한 파손품으로 취급했지만 지훈은 달랐다. 그는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라 과거 최고의 화이트 해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서랍에서 정밀 드라이버 세트를 꺼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산산조각난 액정을 분리하고 메인보드를 드러냈다. 모든 것이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데이터 복구는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습관을 떠올렸다. 그녀는 언제나 신중했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편집증적인 면이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커버 뒷면을 유심히 살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제조사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지훈은 핀셋으로 스티커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유심 슬롯이 아니었다. 스마트폰 모델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적으로 개조된 아주 작은 슬롯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마이크로 SIM 카드가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그가 모르는 두 번째 번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 작은 금속 조각을 집어들었다. 이것이 서연이 남긴 유일한 단서였다. 이 안에는 그녀가 왜 노바를 언급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녀를 데려갔는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을 터였다. 그는 이 쓰임 카드를 활성화할 안전한 방법이 필요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임시 사무실에서 즉시 빠져나왔다. 이곳은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윤수희에게 받은 무의미한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보란듯이 펼쳐놓고 퇴근하는 척 위장했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의 펜트하우스 역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의 구석진 전자상가, 용산의 뒷골목으로 향했다. 화려한 신유그룹 본사와는 정반대인 먼지 쌓인 부품들과 불법 개조된 기기들이 뒤엉킨 곳이었다. 그는 10년 전 트리니티라는 이름의 해커로 활동할 당시 알고 지내던 정보상을 찾아갔다. 지금은 맥가이버라는 별명으로 작은 수리점을 운영하는 남자였다. 이게 얼마만이야? 강 실장님. 아니, 이젠 고문님이신가? 맥가이버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닦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이미 지훈의 좌천 소식을 알고 있었다. 이 바닥은 정보가 빨랐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지훈은 말없이 작은 마이크로 SIM 카드를 건넸다. 보안 해제하고 안에 있는 데이터 복구가 필요해. 절대 추적 불가능한 대포폰으로. 맥가이버는 심카드를 루페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건 단순한 심이 아닌데 군용 등급 암호화 칩이 내장되어 있어. 한서연 씨 물건인가? 그는 지훈의 아내가 실종되었다는 기사도 읽은 모양이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그를 바라보았다.
맥가이버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 2중, 3중 오르락이 걸려있군. 자네 안에.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그는 지훈에게 구형 피처폰처럼 보이는, 하지만 내부가 완전히 개조된 번호폰을 건넸다. 이걸로 받아. 준비되면 신호 주지. 지훈은 수리점을 나와 근처의 허름한 모텔에 방을 잡았다. 그는 창문으로 용산역 주변의 번잡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그는 한국 최고의 대기업을 이끌 차세대 주자였. 이제 그는 아내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음지의 모텔방에 숨어 있었다. 다음 날 지훈은 다시 신유그룹으로 출근했다. 15층의 창문 없는 사무실은 감옥처럼 느껴졌다. 예상대로 윤수인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지난 10년간의 그룹 전체 마케팅 비용 지출 내역을 재검토하라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업무를 지시했다. 강 고문.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하겠죠. 그녀의 비서는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상자를 내려놓았다. 부회장님께서 꼼꼼하게 보길 원하세요. 영수증 하나까지 전부.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시간, 끌기용 미끼였다. 그들이 노바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장악하는 동안 지훈을 이 쓰레기 더미에 묶어두려는 속셈이었다. 지훈은 순순히 그 미끼를 물었다. 그는 하루 종일 서류에 코를 밟고 일하는 척했다. 그의 충성스럽던 부하 직원들은 이제 그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권력에 줄을 섰거나 혹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해가 지고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지훈이 서류 더미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주머니 속의 번호폰이 짧게 진동했다. 맥가이버였다. 준비 완료. 지훈은 시계를 확인했다. 밤 9시. 그는 노바의 데이터를 넘기기로 한 시각인 내일 아침 9시까지 12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일부러 서류 몇 장을 들고 부회장실로 향했다. 윤수인은 이미 퇴근하고 없었다. 그는 그녀의 비서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부회장님께 내일 오전까지는 무리라고 전해주십시오. 데이터 양이 방대합니다. 그는 피곤한 연기를 했다. 비서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를 빠져나온 지훈은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며 미행을 따돌렸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다시 용산의 수리점으로 향했다. 맥가이버는 지쳐 보였다. 자네 안에 대체 정체가 뭐야? 이건 국정원에서도 쓰는 방식이야. 그는 번호폰을 지훈에게 건넸다. 데이터 복구는 성공했어. 하지만 이상해.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는 거의 없어. 대신 암호화된 파일 몇 개가 전부야. 지훈은 번호폰을 받아들고 파일 목록을 열었다. 확장자를 알 수 없는 파일 3개와 암호화된 주소록 하나가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해커 시절 지식을 총동원해 첫 번째 파일의 암호를 풀었다. 그것은 짧은 오디오 파일이었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취직 하는 잡음과 함께 낮고 일정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웅 하는 소리. 지훈은 그 소리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신유그룹 본사지하 5층에 위치한 프로젝트 노바의 메인 서버실에서 나는 특유의 냉각장치 소음이었다. 그리고 그 소음 너머로 희미하게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 명은 박태준 회장이었다. 그러니까 유니온 쪽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노바는 예정대로 진행해. 흔적 남기지 마. 다른 목소리는 더 젊었지만 냉정했다. 윤수이였다. 아버지는 걱정 마세요. 강지훈은 제가 처리할게요. 지훈은 숨을 멈췄다. 이것은 서연이 몰래 녹음한 것이었다. 그녀는 노바와 박 회장 그리고 윤수이의 연결고리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그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숫자로만 이루어진 복잡한 스프레드시트였다. 날짜, 금액, 그리고 알 수 없는 코드명들. 지훈은 그것이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임을 직감했다. 노바는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비자금 세탁 창구였다. 마지막 파일은 주소록이었다. H라는 이니셜의 연락처 하나만 저장되어 있었다. 지훈은 그 번호를
자신의 번호폰으로 눌렀지만 신호가 가지 않았다. 이미 해지된 번호였다. 아마도 서연이 접촉하려던 조력자일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서연은 박 회장과 윤수희 일가가 노바를 이용해 수천억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계로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박 회장은 자신의 헌신적인 부하인 지훈을 배신하고 공범인 윤수희를 부회장으로 앉혀 이 비밀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다. 그리고 아내 서연은 그들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라졌다. 지훈은 맥가이버에게 거액의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다. 당신은 오늘날 본 적 없는 거야. 맥가이버는 봉투의 두께를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수리점을 나선 것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때렸다. 그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절망할 시간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로 가득 찼다. 그는 큰 길로 나가기 위해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인기척. 단순한 행인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훈련된 자의 절제된 움직임이었다. 지훈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주머니 속의 번호폰을 꺼내 액정을 거울처럼 비스듬히 들었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 옆으로 그림자 두 개가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쫓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맥가이버와 접촉한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면 그가 사무실을 나간 순간부터 계속 감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윤수희는 그에게 쓸모없는 일을 맡겨놓고 방심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다른 짓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시자를 붙인 것이다. 지훈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냥감이었다. 그는 좁은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다. 미행자들도 즉시 따라붙었다.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이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어두운 골목길.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강지훈의 배를 차갑게 식혔다.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둘, 아니 셋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숨길 생각도 없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은 번호폰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SIM 카드의 데이터가 그들의 목표물이었다. 그는 뛰지 않았다. 뛰는 것은 상대를 자극할 뿐이며 이 좁은 골목에서는 금방 따라잡힐 터였다. 대신 그는 침착하게 모퉁이를 돌았다. 그의 눈앞에 용산의 낡은 전자상가 야시장이 펼쳐졌다. 아직 문을 닫지 않은 몇몇 가게의 네온사인과 포장마차의 희미한 불빛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훈은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다. 그는 매끄럽게 사람들의 어깨를 스치며 나아갔다. 뒤쫓던 남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이런 혼잡한 군중 속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를 놓치지 않으려 했었지만 지훈은 이미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날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한 건물 입구로 급히 몸을 돌렸다. 낡은 상가 건물이었다. 그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3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녹슨 비상계단으로 몸을 날렸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건물 뒤편은 다른 골목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미행자들의 허를 찔렀다. 택시를 3번 갈아탄 후에야 그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마포구 합정동. 한강변에 위치한 낡은 오피스텔이었다. 몇 년 전 그가 세무조사를 대비해 만들어둔 유령 회사의 주소지였다. 지금은 먼지만 쌓인 완벽하게 안전한 은신처였다. 지훈은 문을 잠그고 창문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는 숨겨둔 사물함에서 보아하니 강화된 개인용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맥가이버가 준 번호폰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드디어 서연이 남긴 기록을 분석할 시간이었다. 그는 먼저 박태준 회장과 윤수의 목소리가 담긴 오디오 파일을 다시 들었다. 강지훈은 제가 처리할게요. 윤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다. 처리라는 단어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것은 단순한 좌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은 스프레드 시트였다. 날짜, 입금처, 출금처, 그리고 피노바, 7, S블루사 같은 정체불명의 코드명들. 겉보기에는 무의미한 숫자의 나열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신유그룹의 모든 프로젝트 아카이브를
머릿속에 담고 있었다. 그는 코드명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0분 뒤 그는 끔찍한 패턴을 발견했다. 이 코드명들은 지난 5년간 신유그룹이 공식적으로 실패 처리했던 R&D 프로젝트들이었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그가 직접 중단시켰거나 보류했던 사업들이었다. 하지만 이 장부 속에서 그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막대한 자금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수백억 원의 자금이 연구비 명목으로 흘러들어가고 정확히 같은 금액이 손실로 처리된 직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되고 있었다. 프로젝트 노바는 그 모든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자금 세탁을 총괄하는 거대한 허브였다. 그것은 R&D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박태준 회장의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였다. 지우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페이퍼 컴퍼니들의 소유주를 역추적했다. 그의 트리니티 시절 해킹 기술이 녹슬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방화벽이 하나씩 뚫렸다. 그리고 모든 자금의 종착지에서 하나의 이름이 드러났. 윤상현 의원, 현직 다선 의원이자 윤수희의 아버지였다.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5년 전 윤상현 의원은 대규모 국가기반 시설 사업 비리 스캔들에 연루되었었다. 당시 그는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기적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 그리고 그 직후 신유그룹은 해당 국가기반 시설 사업의 경쟁사들을 모두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다. 박태준 회장은 윤상현 의원의 비리를 덮어주는 대가로 사업권을 챙겼고 그들은 프로젝트 노바라는 공동의 금고를 만들어 부패의 고리를 이어왔던 것이다. 박 회장은 신유그룹의 돈을 세탁했고 윤 의원은 그 돈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박태준 회장이 왜 자신을 내쳤는지. 지우는 너무 유능했다. 그는 이미 노바의 비정상적인 예산 지출에 대해 몇 차례 문제를 제기했었다. 박 회장은 지훈의 날카로운 분석력이 언젠가 이 비밀의 핵심을 꿰뚫을 것임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강지훈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버렸다. 대신 그는 공범의 딸이자 비밀을 공유한 윤수희를 선택했다. 그녀의 승진은 능력이 아닌 배신과 부패의 담보물이었다. 대표님은 내 대신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 대신 부패를 선택했다는 선언이었다. 그렇다면 서연은 지훈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는 아내가 단순한 주부로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와 결혼하기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한 경제부 기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번호폰에 저장된 H라는 이니셜의 연락처를 떠올렸다. 그는 서연의 옛 동료들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그리고 한 이름이 떠올랐다. 탐사보도 전문 한민영 기자. 서연과 입사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H. 서연은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인 자신도 모르게 신유그룹과 노바 프로젝트의 추악한 진실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위험에 처할까봐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것이다. 음성 메시지 속 그녀의 마지막 말. 그들이 집에 노바. 이건 그녀는 납치당하는 순간까지도 그에게 단서를 남기려 했다. 지우는 깨달았다. 서연은 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마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녀는 사라졌다. 박태준과 윤수희는 그녀가 가진 증거를 찾기 위해, 그리고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 그녀를 납치한 것이다. 그의 가슴 속에서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해 타올랐다. 그들은 그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앗아갔다. 지훈은 시계를 보았다. 새벽 4시 30분, 윤수희와의 약속 시간까지 4시간 30분이 남았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윤수희는 노바의 데이터를 원했다. 좋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하지만 그가 넘길 USB에는 서연이 남긴 증거가 아닌 그가 직접 만든 선물이 담길 것이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노바의 R&D 데이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트로이 목막 코드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윤수이가 그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여는 순간 그 코드는 신유그룹의 메인 서버, 노바의 실제 비자금 장부가 숨겨진 가장 깊은 곳으로 침투할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성문의 백도어를 열어주는 셈이 될 것이다. 지훈의 눈은 노트북 화면의 푸른 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신유그룹의 충직한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남자였고 이제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복수의 화신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강지훈은 신유그룹 15층 자신의 창문 없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았다. 그는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의 동정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곧장 30층 부회장실로 향했다. 윤수인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상아색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한 채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지훈의 옛 전략기획실에서 가져온 최고 사양의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노바의 메인 서버와 직통으로 연결된 시스템이었다. 강고문. 시간은 정확하네. 하긴 이제 시간 말고는 가진 게 없으시죠. 윤수희는 조롱을 감추지 않고 웃었다. 보고서는 지훈은 말없이 검은색 USB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말씀하신 프로젝트 노바의 모든 RD 데이터, 접근 코드,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보고서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백업을 포함했습니다. 윤수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USB와 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마저 사라진 마당에 저항할 힘이 남아있을 리 없었다. 수고했어요. 강고문. 이제 그 쓰레기 같은 영수증들이나 마저 검토하러 가봐요. 그게 당신의 새 업무 수준에 맞으니까. 지훈은 아무 대답도 표정 변화도 없이 돌아섰다. 그의 그 무표정한 수능이 오히려 윤수희의 신경을 미묘하게 긁었지만 그녀는 노바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흥분에 사로잡혀 금세 그를 잊었다. 그녀는 지훈이 문을 닫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 검은색 USB를 자신의 새 단말기에 꽂았다. 시우완. 자신의 감옥 같은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영수증 더미를 옆으로 밀어치우고 주머니 속의 번호폰을 손에 쥐었다. 그가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는 윤수희가 USB를 여는 순간 활성화될 터였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문틈으로 창백한 얼굴이 반쯤 내밀었다. 아니, 고문님, 저 김민호입니다. 김민호, 프로젝트 노바의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수석 엔지니어이자 지난 몇 년간 지훈이 가장 신뢰했던 부하였다. 그는 지훈의 날카로운 전략을 실제 기술로 구현해내는 유능한 인재였다. 들어와. 김 부장. 지훈이 낮게 말했다. 김민우는 사방을 살피며 재빨리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지난 이틀간 지훈의 눈을 피했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그는 결국 옛 직함을 불렀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지훈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지? 윤수희. 그 여자가 파티 이틀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민우는 거의 울먹이며 고백했다. 그녀의 경호팀 놈들이 제 아픈 아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엇을 협조하라고 했지? 그동안의 노바 프로젝트 데이터 로그를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김민우는 고개를 떨궜다. 실장님의 접근 권한을 차단하고 자금 흐름을 위장할 가짜 데이터를 만들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호는 눈을 감았다. 윤수희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했다. 그녀는 그를 내치기 전부터
이미 증거인멸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민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도저히 당신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USB 하나를 꺼내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지훈이 윤수희에게 준 것과는 다른 은색의 작은 USB였다. 사실 몇 달 전부터 노바의 예산 지출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RD 비용으로 처리되기에는 너무 거액이었고 전부 해외의 정체불명 업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민우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래서 저 혼자 아무도 모르게 원본 거래 장부와 송금 기록을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조작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진짜 데이터입니다. 그 순간 지훈의 주머니 속 번호폰이 짧게 진동했다. 신호 감지됨. 백두어 설치 완료. 그가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가 성공적으로 신유그룹의 메인 서버에 침투한 것이다. 지훈은 2개의 USB를 번갈아 보았다. 하나는 그가 심은 창이었고 다른 하나는 김민우가 가져온 방패이자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졌다. 서연이 밝혀낸 부패의 설계도 그리고 김민우가 확보한 비자금의 실행 증거. 잘했어. 김 부장. 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김민우를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자네는 쓰레기가 아니야. 이 싸움의 핵심 증인이다. 지훈은 김민우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혼자 움직일 수 없었다. 내부의 조력자와 외부의 압력이 동시에 필요했다. 김민우는 이제 안쪽에서 서버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윤수희와 박 회장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그날 밤 지훈은 합정동의 은신처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한번 완벽하게 미행을 따돌렸다. 그는 보안 노트북을 켜고 서연의 주소록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이니셜 H프레이 한민영 기자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그는 암호화된 익명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 한서연 기자의 남편입니다. 한 기자가 위험합니다. 그녀는 신유그룹의 비자금을 추적하다 납치되었습니다.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증거는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김민우가 넘겨준 원본 송금 기록에 일부 윤상현 의원의 페이퍼 컴퍼니로 돈이 흘러들어간 내역을 발췌해서 보냈다. 이건 상대방은 즉각 반응했다. 서연이가 살아있습니까?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이 스캔들을 터뜨려야 그들이 서연이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면 되죠? 한민영 기자의 타자 소리에서 결의가 느껴졌다. 그녀는 친구의 실종과 자신의 기자로서의 경력, 최대의 특종 앞에서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추가적인 단서 몇 개를 더 흘리며 여론전을 준비시켰다. 하지만 언론만으로는 부족했다. 박태준 회장은 언론을 통제할 힘이 있었다. 지훈은 이 사회를 흔들어야 했. 그는 또 다른 익명의 채널을 열었다. 수신이는 퀀텀 리프 캐피탈의 CEO 제임스 리였다. 신유그룹의 2대 주주이자 평소 박태준 회장의 불투명한 경영 방식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온 인물이었다. 지훈은 그에게는 다른 방식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신유그룹 투자는 곧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노바는 사기입니다. 그는 비자금 장부의 일부분을 고도로 암호화하고 편집하여 이것이 막대한 회계 부정의 증거임을 암시하게끔 만들었다. 박태준 회장이 수천억 원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당신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제임스 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훈은 그가 미끼를 물었음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돈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2개의 더치노였다. 언론과 투자자, 그리고 내부의 스파이. 김민우. 다음 날 지훈은 다시 15층 사무실로 돌아와 영수증 더미 앞에 앉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제와 똑같이 무의미한 서류들을 뒤적였다. 하지만 그의 귀는 자신이 방금 불을 붙인 거대한 폭풍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수희와 박태준이 압력을 느끼고 안에 서연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를 지훈이 쏘아올린 2개의 화살은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한민영 기자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하여 신유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비밀을 암시하는 기사를 터뜨렸다. 기사는 아직 박태준이나 윤상현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시장의 의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동시에 퀀텀리프 캐피탈의 제임스 리는 신유그룹 이사회에 프로젝트 노바에 대한 긴급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박태준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에 대한 이대주주의 반기는 즉각 주가에 반영되었다. 신유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15% 폭락했다. 30층 부회장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윤수인은 방금 박태준 회장에게서 걸려온 불호령을 감당해야 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강지훈이 쥐새끼처럼 빠져나간 거 아니냐? 박 회장의 고함이 전화기 너머로 찢어지는 듯했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 윤수인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단말기에 꽂힌 검은색 USB를 노려보았다. 강지훈이 넘긴 데이터는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순순히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믿지 않았다. 그놈이 언론과 제임스 리에게 무언가를 흘린 게 틀림없어요.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닐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미 끝났겠죠. 그 망할 년. 한서연이 숨겨둔 원본이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에요. 한서연. 그 이름은 윤수희의 신경을 긁었다. 그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은 아직 한서연이 가진 모든 것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강지호는 분명 그것을 찾고 있을 터였다. 그의 아파트. 그가 아직 돌아가지 않은 펜트하우스를 다시 털어야 합니다. 박태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좋아. 이번에는 정리를 해. 강지훈이든 증거든. 걸리적거리는 건 뭐든지. 전화가 끊겼다. 윤수인은 즉시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CCTV에서 보았던 손목에 전갈 문신을 한 정갈이라 불리는 남자였다. 펜트하우스로 가. 이잡듯이 뒤져서 한서연이 남긴 모든 걸 찾아내. 만약 강지훈이 나타나면 그가 다시는 걸어 나올 수 없게 만들어. 그녀의 지시는 차갑고 단호했. 전갈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부하들을 이끌고 사라졌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합정동 은신처에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주가 폭락 그래프가 그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저 연막일 뿐. 아내를 구할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을 떠올렸다. 그녀는 기자를 그만둔 후에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그녀는 디지털 증거를 불신했다. 언제든 삭제되거나 조작될 수 있으니까. 그녀는 항상 모든 것에 물리적 사본, 하드카피를 보관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가장 중요한 증거, 아마도 노바의 원본 비자금 장부나 녹취록의 원본을 어딘가에 숨겼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장소는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장소일 수 있었다. 바로 그들의 집, 65층 펜트하우스였다. 경찰의 초동 수사, 그리고 윤수희가 보낸 놈들의 첫 번째 침입. 그들은 분명 서두르느라 집을 꼼꼼히 뒤지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압박을 느낀 그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훈은 그들보다 먼저 그것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지훈은 한남동 더 헤리티지로 돌아왔다. 그는 정문이 아닌 화물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을 이용해 자신의 집에 잠입했다. 아파트는 그가 떠났던 날 그대로였다. 말라붙은 와인 자국이 대리석 바닥에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공기는 차가웠고 서연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지훈은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지만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데 익숙했다. 그는 아파트의 구조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서연이 사용하던 책상. 그는 책상 밑면, 서랍의 이중바닥, 그리고 액자 뒤편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서연이 기자 시절 사용하던 오래된 만년필통을 발견했다. 그 바닥에 얇은 마이크로 SD카드가 숨겨져 있었다. 그가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이었다.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삐.
그들은 비밀번호를 누른 게 아니었다. 마스터키를 무력화시키는 해킹 장비를 사용했다. 윤수이의 사설 용병들이었다. 지훈은 즉시 몸을 숨겼다. 그는 서재를 빠져나와 거실로 향하는 복도,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워진 벽감 뒤에 섰다. SD카드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3명의 남자가 소리 없이 들어왔다. 그들은 손전등 불빛을 낮게 깔며 움직였다. 흩어져서 찾아. 꼼꼼하게. 낮은 목소리. 전갈 문신을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강지훈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다. 보이면 즉시 제 앞에. 한 명은 침실로, 한 명은 서재로 향했다. 리더인 전갈은 거실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숨을 죽였다. 전갈이 거실 중앙. 한강의 야경이 비치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와인 자국을 발로 툭툭 찼다. 그때 서재로 향했던 남자가 다시 나왔다. 대장, 여기 뭔가. 그는 지훈이 방금 열어본 만년필통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남자가 복도를 지나 전갈에게 다가가려 할 때 그는 지훈이 숨은 벽감을 지나쳐야 했다. 지금이었다. 남자가 지훈의 바로 앞을 지나는 순간 지훈은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는 훈련받은 격투가는 아니었지만 전략가였다. 그는 남자의 측면을 노렸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팔꿈치로 남자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남자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려 했다. 지훈은 그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내게 둘 수 없었다. 그는 남자의 몸을 끌어안고 함께 바닥으로 굴렀다. 동시에 남자의 입을 틀어막 그의 목덜미 급소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가격했다. 무슨 소리야? 거실에 있던 전갈이 소리쳤다. 그가 복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훈은 기절한 남자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시간이 없었다. 전갈이 손전등을 복도 쪽으로 비추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훈은 거실의 스마트홈 패널을 떠올렸다. 그는 벽에 붙은 패널을 향해 손을 뻗어 미리 설정해둔 영화 감상 모드를 눌렀다. 즉시 거실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두꺼운 암막 커튼이 통유리창을 가리며 닫히기 시작했다. 뭐야? 전갈과 침실에 있던 남자가 동시에 당황했다. 완벽한 어둠이 아파트를 집어삼켰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만이 유일한 광원이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이 어둠이 홈그라운드였다. 그는 이 집의 모든 가구 배치를 알고 있었다. 놈이 여기 있다 찾아 전갈이 외쳤다. 손전등 불빛 2개가 어둠 속을 미친 듯이 헤집었다. 지훈은 낮은 포복 자세로 거실을 가로질렀다. 그는 전갈이 아닌 침실에서 나온 다른 남자를 노렸다. 둘을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었다. 남자가 손전등으로 주방 쪽을 비추는 순간 지훈은 그의 등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거실에 장식용으로 놓여있던 무거운 청동 조각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남자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이 자식. 전갈이 불빛을 돌렸다. 불빛이 지훈의 얼굴을 스쳤다. 전갈은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단검을 뽑아들었다. 그는 지훈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그는 전문적인 살인 기술을 훈련받은 자였다. 지훈은 조각상을 방패 삼아 휘둘렀지만 전갈은 날렵하게 피하며 단검으로 지훈의 팔을 그었다. 지훈은 고통의 찬신음을 삼켰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셔츠를 적셨다. 그는 뒤로 물러서 그의 등이 통유리창을 가린 커튼에 닿았다. 전갈이 다시 달려들었다. 그는 지훈의 숨통을 끊으려 했다. 지훈은 마지막 힘을 다해 스마트홈 패널의 외출 모드를 눌렀다. 닫혔던 암막 커튼이 다시 맹렬한 속도로 열리기 시작했다. 순간 65층 창밖에 눈부신 한강 야경과 도시의 불빛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전갈의 눈을 그대로 덮쳤다. 아악전갈은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고 비틀거렸다. 지훈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전갈의 복부를 걷어차고 그의 손목을 꺾어 단검을 떨어뜨리게 했다. 그리고는 아까 쓰러뜨린 남자의 손전등을 집어들어 전갈의 안면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전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훈은 숨을 헐떡였다.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서재에서 가져온 케이블 타이로 의식을 잃은 전갈을 묶었다. 그리고 복도에 쓰러진 첫 번째 남자도 묶었다.
그는 이미 숨이 거의 붙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두 번째로 쓰러뜨린 청동 조각상에 맞은 남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 놈이 도망친 것이다. 그는 즉시 윤수희에게 보고할 터였다. 시간이 없었다. 지우는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전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자의 입을 열어야 했다. 서연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는 전갈의 뺨을 거칠게 때렸다. 서연이 어디 있어? 강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팔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와인 자국과 섞여 검붉은 얼룩을 만들었다. 도망친 한 놈은 이미 윤수희에게 보고를 올렸을 것이다. 그들은 곧 지원 병력을 보낼 터였다.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는 케이블 타이에 묶인 전갈의 뺨을 다시 한번 후려쳤다. 한서연, 어딨어?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분노로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냉철함은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전갈은 피 섞인 침을 뱉어냈다. 죽여라. 어차피 난 끝났어. 그는 패배를 인정했지만 순순히 정보를 풀 생각은 없어 보였다. 그는 이 바닥의 생리를 알았다. 잡힌 순간 그는 이미 윤수희에게 버려진 패였다. 죽는 건 쉬운 선택이지. 지훈이 남자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빛났다. 난 네가 윤수희에게 어떻게 버려질지 말해주는 거야. 도망친 놈은 네가 잡혔다고 보고했겠지. 넌 이제 실패한 소모품이야. 지훈은 주머니에서 방금 찾아낸 마이크로 SD 카드를 꺼내 전갈의 눈앞에 흔들었다. 이게 뭔지 알아? 내년이 그렇게 찾던 거다. 이건 이제 내 손에 있어. 너는 임무에 실패했고 동료 둘을 잃었으며 나에게 잡혔지. 전갈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저 작은 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저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 윤수희가 널 살려둘 것 같아. 지우는 속삭이듯 하지만 잔인하게 말을 이었다. 그녀는 널 제거하려 할 거다. 내가 아니라 너희 보스들이 널 죽일 거라고. 넌 너무 많은 것을 아니까. 특히 오늘 밤 여기서 일어난 일을 아니까. 공포는 분노보다 강력한 무기였다. 전갈의 얼굴에서 오기가 사라지고 원초적인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지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말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 지우는 남자를 거실 중앙으로 끌고 갔다. 네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하면 널 경찰에 넘길 거다. 적어도 윤수희의 칼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지.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전갈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결심한 듯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우린 그냥 겁만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한서연, 그 여자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만 뺏어오라고. 지우는 남자의 멱살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이닥쳤을 때 그 여자가 저항했어. 독하게. 전갈은 쏟아진 와인 자국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 와인병을 깨서 휘두르더군. 미친 사람처럼. 그러다가 내 동료놈이 여자를 밀쳤어. 남자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다. 여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저 대리석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 피가 와인이랑 섞여서. 순식간에 조용해졌지. 지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우린 당황했어. 죽은 줄 알았지. 전갈이 말을 이었다. 그래서 바로 윤수희에게 전화를 걸었어. 그녀는 파티장에 있었지. 박 회장놈이랑 같이. 전화를 받더니 잠시 뒤에 다시 걸려왔어. 처리해라고 하더군. 깨끗하게. 처리해. 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시체로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린 여자를 카트에 싣고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어. CCTV를 피해서. 그가 바로 지훈이 확인했던 그 영상이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절망이 그의 전신을 휩쓸었다. 서연은 죽었다. 그가 승진의 눈이 멀어 파티에 가 있던 그 순간에 그의 아내가 이 차가운 바닥에서. 그런데 지훈이 번쩍 눈을 떴다. 전갈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그런데
차에 싣고 막 출발하려는데 젠장, 그 여자가 신음소리를 냈어. 지우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남자의 멱살을 거의 들어올리다시피 했다. 뭐라고?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 전갈은 공포에 질려 외쳤다. 살아있었다고 하지만 우린 이미 시체 처리 명령을 받았어. 윤수희에게 다시 전화했지. 그 여자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그 여자가 뭐라고 했지? 지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했다. 그 여자가 잠시 말이 없다가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 전갈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확실하게 죽여서 처리해. 라고.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는 이성을 잃고 전갈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개자식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우린 살인자는 아니야. 전갈이 비명을 질렀다. 적어도 그땐 그랬지. 우린 그냥 명령대로 그녀를 넘겼어. 누구에게, 어디로? 김포, 외곽에 있는 물류창고야. 전갈은 모든 것을 쏟아냈다. 박 회장 놈 유령 회사 중 하나인 SL 로지스틱스 소유지야. 거기 전문가들이 있다고 했어. 우린 거기까지만 넘기고 나왔어. 그 뒤는 나도 몰라. 살아있다. 서연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지 못했다. 적어도 그들은 그녀를 감금하고 있다. 그녀가 가진 증거의 원본, 바로 이 SD 카드를 찾기 위해 그녀를 살려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순간 아파트 건물 아래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망친 놈이 부른 것이거나 혹은 윤수희가 청소팀과 함께 경찰을 부른 것일 수도 있었다. 자신을 침입자로 몰아 현장에서 사살하거나 체포하기 위해서 지우는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전갈의 입을 그가 가져온 테이프로 틀어막았다. 그를 죽일 수는 없었다. 그는 서연의 납치를 증언할 유일한 증인이었다. 넌 여기서 경찰을 만나게 될 거다. 운이 좋다면. 지우는 팔의 상처를 부서진 셔츠 조각으로 동요했다. 그는 SD카드와 그의 보안 노트북이 든 가방을 챙겼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케이블 타이를 몇 개 더 챙기고 전갈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버리고 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지훈은 더 이상 현관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는 침실 창문을 열었다. 65층의 차가운 바람이 피냄새와 땀냄새로 가득 찬 펜트하우스 안으로 몰아쳤다. 그는 옆집에 비어있는 테라스로 연결된 좁은 외벽 통로를 바라보았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유일한 탈출로였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 한때 행복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비극의 현장이 되어버린 그곳을 뒤로하고 아내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품은 채 차가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밤바람이 강지훈의 젖은 셔츠를 스치며 상처 입은 팔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65층 외벽의 좁은 통로를 따라 옆집 테라스로 이동하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그는 오직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수십 미터 아래 아득한 도시 불빛을 애써 무시했다. 그는 무사히 비어있는 옆집으로 잠입했고 다시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빠져나왔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이미 경찰차 서너 대가 요란한 불빛을 번쩍이고 있었다. 전갈이 경찰에 넘겨지기 전에 윤수희의 청소팀이 그를 먼저 빼돌릴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지훈이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그는 피를 흘리는 팔을 움켜쥐고 합정동의 은신처로 돌아왔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안전가옥에 들어서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팔의 고통이 격렬하게 밀려왔지만 그는 주저앉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즉시 구급상자를 열어 상처를 서투르게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에서 찾아낸 마이크로 SD 카드를 보한 노트북에 삽입했다. 서연이 목숨을 걸고 숨긴 마지막 카드. 그 안의 내용물이 열리는 순간 지훈은 숨을 삼켰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의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프로젝트 노바의 완벽한 원본, 그 자체였다. 지난 5년간의 모든 차명 계좌 거래 내역,
박태준 회장과 윤상현 의원이 비자금 규모를 논의하는 고음질의 녹취 파일. 심지어 서연이 직접 미행하며 촬영한 현금 다발이 오가는 밀거래 현장 사진까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인 자신이 신유그룹의 두뇌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그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썩어 들어가는 암덩어리를 정확히 도려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증거의 방대함에 압도돼 있을 때 번호폰이 진동했다. 김민우였다. 실장님 살아계셨군요. 지금 본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젯밤 실장님 댁에 괴한이 침입했고 실장님은 용의자로 수배되셨습니다. 예상했던 바다. 지훈이 낮게 대답했다. 윤수희가 도망친 놈의 보고를 받고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언론과 경찰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김민우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제임스 리가 보낸 긴급 감사 요청 때문에 박 회장이 내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노바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동시에 추진 중이던 MA건을 강행 처리할 거라고 합니다. 그걸로 자금 흐름을 완전히 덮으려는 속셈입니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 그들이 모든 이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는 것이었다. 김 부장, 그 이사회 나도 참석해야겠어. 네, 하지만 실장님, 본사 건물 전체에 실장님 사진이 붙었습니다. 1층 로비도 통과 못하실 겁니다. 보안팀이 어젯밤 그놈들하고 한패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지훈은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데이터는 이미 그의 손에 있었다. 지금 자네에게 암호화된 파일을 하나 보낼 거다. 이사회가 시작되는 10시 정각.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사회의 메인 스크린으로 이 파일을 재생해야 해. 하지만 제가 어떻게... 자네는 노바의 수석 엔지니어였어. AV 시스템이 아니라 노바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척 위장해. 윤수희의 단말기를 이용해서라도 해내야 해. 자네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민우는 침묵 끝에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지훈은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한민영 기자였다. 내일 오전 10시 15분 신유그룹 본사 40층 이사회실. 당신의 기자 인생을 바꿀 특종이 터질 겁니다. 모든 카메라를 준비해서 정문이 아니라 후문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신유그룹 본사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로비에는 악의적인 루머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보안팀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었다. 40층 이사회실. 긴 테이블 끝에 박태준 회장과 신임 부회장 윤수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다. 그들은 강지훈이 아내를 잃은 충격에 자멸했거나 혹은 침입 및 폭행 용의자로 곧 체포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제임스 리를 포함한 이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박태준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바쁘신 와중에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 그룹을 흔들고 있는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 그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이었다. 이사회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쪽 팔에 피 묻은 붕대를 감고 며칠 밤을 새운 사람의 헝클어진 모습을 한 강지훈이 서 있었다. 어젯밤 입었던 슈트는 구겨지고 찢어져 있었다. 그의 등장은 이사회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저놈 당장 끌어내. 윤수희가 비명을 질렀다. 보안 요원 2명이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잠깐. 제임스 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보안팀은 손대지마 강 실장. 아니, 강고문. 당신은 이 자리에서 해명할 권리가 있소. 회장님, 저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대 주주의 일갈의 보안 요원들이 머뭇거렸다. 지훈은 그들을 무시하고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박태준을 지나쳐 거대한 메인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저편의 AV 부스에 앉아있는 김민우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루머라고 하셨습니까? 회장님.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이사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가 지난 10년간 봉사했던 신유그룹의 민낯을 보여드리죠. 네가 감히 박태준이 고함을 쳤다.
이사님들께서는 프로젝트 노바가 차세대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알고 계셨을 겁니다. 지우는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윤수희 부회장이 여러분께 보고한 데이터는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그 순간 메인 스크린이 지직거리더니 김민우가 전송받은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 화면에 뜬 것은 복잡한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이 노바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가는 도표였다. 그리고 그 종착지에는 윤상현 의원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게 뭐야?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노바의 실체입니다. 박태준 회장님과 윤상현 의원의 개인 비자금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다. 음성 파일의 파형이 떠올랐다. 박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윤 의원 쪽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흔적 남기지 마. 이어서 윤수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우는 제가 처리할게요. 세상에. 제임스 리가 입을 틀어막았다. 박태준 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AV 부스를 향해 소리쳤다. 김민우 당장 꺼. 당장 끄지 못해. 하지만 김민우는 이미 서버 접근을 차단하고 부스문을 잠근 상태였다. 윤수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출구를 향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이것이 당신들이 한 짓입니다. 지훈은 이제 박태준과 윤수희를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당신들은 내 경력만 빼앗은 것이 아니야. 그는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서연이 납치되던 그날 밤 그가 받았던 음성 메시지 원본이었다. 지훈 씨, 그들이 집에 노바. 이건 아내의 절박한 비명이 이사회실을 가득 메웠다. 모든 이사들이 공포와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대표님은 내 대신 다른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지훈이 얼어붙은 박태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불타는 분노가 가득했다. 당신은 부패를 선택했고 범죄를 선택했어. 그리고 그 순간 이사회실의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지훈의 신호를 받은 한민영 기자가 카메라맨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 모든 혼란과 박태준, 윤수희의 굳어버린 얼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당신들은 내 아내를 죽이려 했어. 지훈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말할 차례야. 이사회실은 문자 그대로 폭발했다. 한민영 기자가 이끄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 불빛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기록했다. 스크린에 떠있는 명백한 횡령의 증거, 박태준 회장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 그리고 윤수희의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을 이사들은 얼어붙었고 몇몇은 이미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신유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었다. 보안팀, 뭐해? 저놈들 당장 끌어내. 저놈이 날 협박했어. 박태준 회장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이미 제임스 리와 다른 이사들의 싸늘한 시선에 제압당해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도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협박 지훈이 박태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팔에서 배어나온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내 아내를 납치하고 죽이라고 명령하고 나에게 살인자 누명까지 씌우려 한 사람이 지금 협박을 운운하십니까? 윤수희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도끼가 사렸다. 그녀는 출입문 쪽으로 달려가려다 자신을 막아서는 기자들을 거칠게 밀쳤다. 비켜, 비키라고. 이 거지 같은 놈들. 그녀의 광기 어린 비명은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우아한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다. 지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어딜 가시죠? 윤 부회장. 이건화 이 살인자 새끼 윤수희가 지훈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녀의 손목을 더 강하게 쥐었다.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말해. 그게 네가 받을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바로 그 순간 이 사회실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기자들이 아니었다. 방탄조끼를 입고 권총을 든 경찰 특수수사팀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한민영 기자의 신고와 지훈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박태준 회장, 윤수희 부회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영사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이사회실을 장악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광난처럼 터졌다. 박태준은 모든 힘이 빠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왕국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윤수인은 달랐다. 그녀는 코너에 몰린 짐승처럼 발악했다. 난 몰라. 아버지가 시킨 거야. 저놈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그녀는 형사들의 손길을 뿌리치며 지훈에게 달려들려 했다. 지훈은 형사팀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전갈에게서 빼앗은 SD카드를 건넸다. 여기 모든 원본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한서연 씨가 살아있습니다. 형사팀장의 눈이 커졌다. 위치를 압니까? 전갈이라는 놈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김포 외곽, SL, 로지스틱스 소유의 물류창고. 하지만 지우는 박태준을 노려보았다. 그들은 전문가들에게 아내를 넘겼습니다. 이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아내를 살해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시각, 이사회실의 혼란과는 격리된 AV 부스 안에서 김민우는 이미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이사회실에 진입하기 직전 SL 로지스틱스의 좌표와 전갈의 차량에서 확보했던 GPS 로그를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전송했다. 그는 노바 서버의 백도어를 이용해 물류창고의 내부 보안 시스템에 침투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창고의 내부 도면과 실시간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찾았습니다. B, 구역 7번 컨테이너. 김민우는 이 정보를 즉시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 특공대에 전송했다. 내부에 무장인원 2명 확인. 인질은 컨테이너 내부에 감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열 감지 센서가 하나 잡힙니다. 김포 SL 물류창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어두운 창고 단지 주변으로 경찰 특공대가 소리 없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그들은 이사회실의 체포 작전과는 별개로 오직 인질 구출만을 목표로 움직이는 최정예 팀이었다. 진입. 팀장의 짧은 명령과 함께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폭음 대신 조용한 절단기에 의해 열렸다. 대원들은 고양이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김민우가 보내준 실시간 영상과 도면을 바탕으로 미로 같은 선반 사이를 신속하게 이동했다. B, 구역 7번 컨테이너. 2명의 전문가가 컨테이너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불안한 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본사 쪽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슬슬 청소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 놈이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다. 그들이 컨테이너 문을 열기 위해 돌아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덮쳤다. 움직이지 마. 격렬한 격투음과 짧은 제압 소리. 특공대는 단 10초 만에 2명의 무장 인원을 제압했다. 팀장이 굳게 잠긴 컨테이너의 잠금 장치를 절단했다. 쇠가 잘려나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아는역한 약품 냄새와 오물 냄새로 가득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그곳에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낡은 매트리스 위에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약물에 취해 있어 거의 의식이 없었다. 인질 발견 한서연 씨 괜찮습니까? 우리가 한대원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재갈을 풀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이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입술을 달싹였다. 씨. 괜찮습니다. 구조되었습니다. 구급팀. 즉시 투입해 다시 신유그룹 40층 이사회실. 박태준과 윤수희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의 굴욕적인 순간을 영원히 박제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이 무사하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팔의 고통도 잊은 채 형사팀장의 무전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모두가 기다리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김포 현장. 인질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한서연 씨. 생존 확인 의식 미약하나.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반복합니다. 인질. 구출 성공. 그 보고는 시끄러운 이사회실 안에서 오직 강지훈의 심장에만 대포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그를 지탱하던 마지막 긴장에 끈이 끊어졌다. 그의 눈에서 그가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순수한 안도감이었다. 그는 비틀거렸다. 과다출혈과 며칠간의 극심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제임스 리가 그를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쓰러졌을 것이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그날 밤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다. 강지훈이 눈을 뜬 곳은 40층의 이사회실이 아니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그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그는 병원이었다. 한쪽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다른 쪽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어젯밤의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 대신 깨끗한 시트에 감촉이 느껴졌다. 일어나셨습니까? 낮고 익숙한 목소리. 지훈이 고개를 돌렸다. 김민우 부장이 헬쑥한 얼굴로 그의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쓰러진 직후 이사회실을 빠져나와 구급차를 부르고 그를 병원까지 동행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서연이는 지훈의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무사하십니다. 이 병원 VVIP 병동에 계십니다. 김민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과다 약물 주입으로 인한 쇼크와 탈수 증세가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막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온몸의 근육이 비로소 긴장을 푸는 것이 느껴졌다. 살아있다. 정말로. 그는 김민우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몸을 실었다. 자신의 상처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당장 아내를 봐야 했다. VVIP 병동의 복도는 대리석 바닥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한 병실, 문 앞에 사복경찰 2명이 지키고 서 있었다. 지훈이 다가가자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문이 열리고 지훈은 안으로 들어갔다. 한서연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팔에는 여러 개의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며칠 만에 본 아내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던 생기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숨을 쉬고 있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었다. 지우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차가웠다. 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가 숨쉬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이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세상은 뒤집혔다. 신유그룹의 몰락은 그 어떤 경제 위기보다 빠르고 충격적이었다. 프로젝트 노바게이트는 대한민국 정계와 재계를 동시에 강타했다. 박태준 회장과 윤수희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일가의 추악한 커넥션이 매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신유그룹은 즉시 거래 정지되었고 이사회는 해체되었다. 제임스 리가 이끄는 퀀텀 리프 캐피탈이 임시 경영권을 맡아 그룹의 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강지훈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제국은 그렇게 먼지처럼 해체되기 시작했다. 며칠 뒤 김민우가 다시 지훈의 병실을 찾았다. 일요일 실장님, 제임스 리가 만나자고 합니다. 그룹을 재건해야 한다면서 실장님을 임시 CEO로 추대하고 싶다고 합니다. 실장님의 결백은 이미 만천하에 증명되었으니까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신유그룹은 끝났어. 적어도 나에게는 김 부장,
자네는 어쩔 텐가. 김민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제가 가진 기술로 속죄해야죠.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제가 저지른 데이터 조작의 대가도 치를 겁니다. 그래도 실장님 덕분에 제 아이 얼굴은 떳떳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다. 그로부터 사흘이 더 지났. 지우는 면도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팔의 상처는 꾸준히 치료받고 있었다. 그는 그날도 어김없이 서연의 병실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때였다. 아주 희미하게 그의 손가락을 쥐는 압력이 느껴졌다. 지훈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다. 약물에 흐려졌던 그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찾으며 지훈의 얼굴을 담았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했지만 지훈에게는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연아. 나야. 괜찮아. 다 끝났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을 뿐이었다. 모든 공포와 고통이 그 소나귀의 힘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가 회복하는 데만 집중했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끔찍한 시간들을 묻지 않았다. 서연 역시 그가 겪었을 사투를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서로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다. 서연이 어느 정도 기력을 되찾고 재활치료를 위해 휠체어에 앉게 된 날이었다. 지훈이 그녀를 데리고 병원 옥상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다. 왜? 말 안 했어.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왜 혼자? 그 위험한 일을 한 거야. H브레이누 기자에게 연락하고 녹음을 하고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신유그룹의 거대한 빌딩이 보였다. 당신을 지키고 싶었으니까.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노바의 예산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박 회장의 눈빛이 변하는 걸 봤어요.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너무 고든 사람이에요. 만약 그 진실을 알았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했을 거야. 그럼 당신이 위험해졌겠죠. 난 당신이 다치는 걸 볼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증거를 모아서 밖에서 터뜨리려고 했어요. 당신이 모르게 지훈은 숨을 삼켰다. 아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불길에 뛰어든 것이었다. 그가 승진이라는 야망에 취해 아내의 불안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대표님은 내 대신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 지훈은 그날 밤에 배신을 떠올렸다. 박 회장은 윤수희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 역시 어쩌면 그 순간 아내가 아닌 신유그룹이라는 야망을 선택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몇 주 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프로젝트 노바게이트의 첫 공판이 열렸다. 지훈은 재활치료 중인 서연의 휠체어를 밀며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태준 회장은 몇 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반면 윤수희는 마지막까지도 도끼를 뿜어냈다. 그녀는 카메라를 노려보며 모든 것이 강지훈의 조작극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이 숨긴 SD카드의 증거는 완벽했다. 김민우와 제임스리의 증언이 그 뒤를 바쳤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훈이 살려두었던 전갈이 윤수희의 살인교사 명령을 상세히 증언했다. 법의 심판은 엄중했다. 박태준 회장은 배임,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수희는 그 모든 혐의에 더해 납치 및 살인교사 혐의가 인정되어 박태준보다 더 긴 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아버지 윤상현 의원 역시 정치 생명이 끝났음은 물론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 법정을 나오자